자, 17번부터 계속 갑니다. 자, 예술 파트네요. 자, 오페라는 이른바 수준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고상한 예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오페라 앞에 그 거지라는 단어 또는 뭐 서푼짜리라는 단어를 좀 붙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거지 오페라 또는 서푼짜리 오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로 그 제목을 억지로 조합해 놓은 의도. 제가 이거를 지금 뭐냐고 지금 물어봤네요. 자, 영국 작가인 존 게이는 자, 이때 그 런던 오페라 무대를 점령했던 그 이탈리아 오페라의 반기를 들고 이탈리아 이 오페라는 결국 어떻게 귀족의 어떤 오페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982년 이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성격이 거지 오페라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일반인의 삶과 거리감은 신화나 그 다음에 왕, 귀족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데다가 영국 관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탈리아어로 부른다는 그 불만을 좀 품었어요. 자, 그래서 자, 등장인물의 신분을 어떻게 하고요? 낮추게 되고요. 또 음악 형식도 당시 민요나 유행가 같은 걸 곁들여서 자, 바로 어떤 거? 사회적 부패상을 통렬하게 풍자하는 내용의 자, 이런 오페라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오페라는 이탈리아 오페라에 대항하는 바로 서민 오페라로 런던에서 그 선풍적 인기를 끌게 됩니다. 자, 그럼 좀 넘어갈까요? 자, 1928년에 독일의 극작가인 이 브레이트는 작곡가 이 쿠르트 바일과 손잡고 거지 오페라를 번안한 이 서푼짜리 오페라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훨씬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당시 사회를 좀 비판하게 되는데요. 존 게이나 마찬가지가 되네요. 이 극은 밑바닥 사람들의 삶을 통해 위정자가 뭐야? 예, 정치가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치가들의 자, 부패와 위선을 그려서 자, 계급적 갈등과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브레이트는 감정이입과 동일시에 근거를 둔 종래 연극의 반기를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브레이트는 어떻게 감정이입도 동일시 자, 이것도 지금 부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자, 낯선 기법의 서사극을 만들게 됩니다. 등장인물이 극에서 빠져나와 갑자기 해설자의 역할을 하거나 함으로써 관객들이 극에 몰입하지 않고 지금 연극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만듭니다. 되게 뜬금없죠? 자, 보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연극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몰입하게 하는데 외려 여기 브레이트 입장에서는 외려 지금 등장인물이 갑자기 극 중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무대 한켠으로 가거나 해가지고 거기서 해설자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럼 관객들은 한참 그게 몰입을 하고 있다, 집중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등장인물이 튕겨져 나와서 해설자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연극을 보고 있구나 이걸 자각하게 되겠죠. 외려 이런 낯선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존 게이와 브레이트는 종전의 극과는 다른 형식과 내용의 극을 지향 이것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목을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로 조합하고 자, 새로운 형식을 도입한 이유는 기존의 관점을 뒤집어 보려 하는 의도, 그걸 비판하거나 거기에 저항하려는 의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면에는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하려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자, 17번에 보시면 이 글을 읽은 독자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 서푼짜리 오페라가 나오기 이전 자, 그 이전에 이탈리아 오페라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없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귀족들이 어떤 이걸 향유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왕정이나 이쪽 왕족들이 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답 1번. 자, 18번에 가시면 브레이트가 보기의 입장을 가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 제기할 만한 의문을 지금 여기다 적절한 것, 맞는 걸 찾으려고 했으니까.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통한 관객과 극중 인물과의 감정 교류와 공감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관객들이 연극을 통해서 타인의 경험과 감정,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게 그러니까 이 감정이입이란 말을 썼죠. 또 몰두함으로써 자, 쌓였던 감정을 분출하는 것. 이걸 이른바 카타르시스 감정의 정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외려. 자, 그럼 브레이트와 지금 여기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은 서로 다르네요. 자, 그래서 브레이트는 극중에 몰입하는 것을 외려 어떻게?
그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봤고, 그래서 거기서 해설자나 이런 사람이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자, 이런 것을 지금 원했다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외려 그 안에 교류를 하고 공감을 통해서 그게 이입하고, 감정이입을 하고 몰두하게 하는, 서로 반대입니다. 그러면 브레이트가 지금 누구?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의문, 제기할 의문이 무엇이냐 물어봤으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관객이 몰입하게 되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 내가 지금 그걸 보고 있지?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몰입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9, 21번 지문에 갑니다. 자, 이 지문은 지금 경제 파트, 바로 사회 파트입니다. 자, 경제 활동 중에 주체들은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자, 결국 경제 활동의 주체니까 어떤 기업이나, 자,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자, 이윤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입지하려는, 자, 입지라는 거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공장을 세우거나 아니면 어디다 회사를 어디다 차리는, 자, 이런 경향을 지니게 되는데, 이를 설명한 이론이 바로 산업입지론입니다. 자, 산업입지론. 자, 이건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지죠. 최소 비용 입지론과 그 다음에 최대 수요 입지론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동그라미 기억에서 먼저 최소 비용 입지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산업의 입지에 관계없이 수요는 고정되어 있고 또 수입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다른 비용들이 동일하다면, 자, 결국 운송비가 최소화되는 지점이 바로 최적 입지, 그곳에 공장을 건립하거나 회사를 여기다 차리면 된다. 이런 입장이 되겠네요. 자, 최소 운송비 지점을 바탕으로 다른 비용 요소들을 고려를 한다는 거죠. 자, 운송비가 기준이 되네요. 자, 운송비는 원료 등 생산 투입 요소를 공장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바로 원료 운송비와 그 다음에 생산된 제품을 시장까지 운송하는 제품 운송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자, 이때 최소 비용 입지론에서는 자, 원료 지수 M1을 도입해서 사용된 원료의 무게와 그 다음에 생산된 제품의 무게, 이걸 따져봅니다. 자, 그 결과 원료 산지와 시장 중 어느 쪽으로 가까이 입지할 때, 자, 운송비가 유리하게 증가. 자, 결국 운송비입니다. 이것이 적게 드는지 이걸 기준으로 산업의 입지를 판단한다는 얘기죠. 자, 아래 공식이 하나 있네요. 자, 원료 지수 M1은 MI는 자, 사용된 원료의 무게에다가 자, 원료 무게 이것을 제품의 무게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때 M1이 1보다 더 크다는 이유는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원료의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원료의 무게가 더 큰 경우를 얘기하는데, 자, 이 경우에 공정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원목 같은 경우를 이걸 지금 막 배웠단 말이야. 그럼 이것을 다시 가구를 만들게 되면 막 불필요한 부분 다 잘라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런 경우에 이것을 지금 어디까지 어떤 도심지까지 끌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지금 바로 어디 어떤 살림이 있는 곳에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거기다가 이걸 저기를 세우게 되면 거기서 다 어떻게 원료를 다 공정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무게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원료 산지에서 가깝게 입지할수록 자, 운송비의 부담은 줄어들겠네요. 자, 그래서 원료 산지 가까운 곳에 여기다가 입지한다는 거. 그래서 원료 지향적 입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MI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자, 이 경우는 지금 외려 원료 무게보다는 자, 재료 무게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자, 제품의 무게가 더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당연하게 제품 운송비의 부담이 크겠죠.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시장에다 가까운 곳에다가 여기다가 공장을 차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그러면 따로 별도로 운송을 하는 운송비가 줄어들 수 있겠죠. 자, 이걸 우리는 시장 지향적 입지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자, M1이 지금 결국 원료의 무게나 제품의 무게가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결국 운송비에 어느 곳에 입지하든 결국 운송비의 차이는 없게 됩니다.
운송비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료 산지에다가 공장을 세우던 아니면 이것을 시장에다 세우던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운송비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최소 비용 입지론. 바로 운송비가 어떻게 하면 적게 드느냐 이쪽을 봤고요. 자, 두 번째는 최대 수요 입지론입니다. 자, 말 그대로 수요니까 소비자가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운지 이걸 지금 보게 되겠죠. 자, 산업 입지와 상관없이 비용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이론에서는 경쟁 업체와 가격 변동을 고려해서 수요가 극대화되는 입지, 자, 많이 소비자가 몰리는 쪽, 이곳에 선정한다는 얘기죠. 최초로 입지를 선정하는 업체는 시장이 어디든 입지할 수 있지만, 자, 소비자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 시장의 중심에 입지를 하면, 그 다음에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경쟁 기업 업체는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가 변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자,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시장을 뺏기게 되므로 자, 경쟁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중심에 가깝게 입지를 할 겁니다. 바로 옆에 뭐가 있는 거야? 아까 가구 공장이 있는데 옆에 가구 공장이 같이 들어서는 거죠. 자, 그리고 하지만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하는 경우, 자, 이걸 다시 나눠야겠네요.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가 변화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는 그냥 경쟁 업체가 그 옆에 같이 모여 있지만, 반대로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하는 경우는 두 경쟁자는 서로에게 지금 어떻게 서로 제살가까운 국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경쟁자는 서로 적절하게 떨어져 가지고 입지하여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찾으라고 했죠? 자, 여기서 최대 수요 입지론이라고 했으니까, 자, 수요라는 것은 지금 어디에 소비자가 많이 모였고, 어디에 시장이 형성되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 산업 입지를 보는 것은 아까 뭐가 있었어요? 예, 이거는 바로 최소 비용 입지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20번에 갑니다. 기억의 관점에서 A 제품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기억을 가시면 최소 비용 입지론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운송비가 적게 드느냐 이걸 좀 보는 거잖아요. 자, A 제품의 원료 산지와 그 다음 시장 사이 각 지점에서의 운송비를 연결한 그래프입니다. 단 운송비는 무게에 비례하고 운송비 이외의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지금 가정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자, 지금 실선인 경우는 원료 운송비인데, 자, 지금 원료 산지인 경우는 결국 어떻게, 지금 원료를 지금 운송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긴 거의 제로일 겁니다. 운송 비용이 제로인데, 자, 이것을 어떻게, 시장까지 실어 나르면 얼마까지 들어간대요? 10,000원까지 들어간대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제품 운송비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품이, 자, 시장 쪽에다가 만약에 세우게 된다면, 자, 이 경우는 여기서 바로 그냥 어떻게 판매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도 제품 운송할 필요 없죠. 자, 여기 돈이 안 들어가겠네요. 하지만 원료 산지에다서 지금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까지 이걸 운송을 하게 되면 이때 5,000원의 비용이 든답니다. 자, 이 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자, 이때 그래프의 두 선이 만나는 점에 이윤이 최대가 된다고 했는데 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자, 왜 그러냐? 지금 여기에서는 이 적정적인 어떤 이 부분 어디에 입지가 지금 결정이 되는 건 맞지만 이것보다 만약에 지금 원료 산지 쪽으로 더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오면 자, 또는 반대로 지금 어떻게 돼요? 시장 쪽에 이렇게 오게 되는 자, 이 경우에도 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이윤이 최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 교차 지점에 간다면 일례로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원료를 뭐 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자, 이것을 원료를 이만큼 수송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반대로 또 뭐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또 거기까지 어떻게 또 제품이 만들어지면 또 실어 나른 다음에 이것도 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보다는 외려 이 선은 반드시 여기 교차점에서 이것이 형성이 되는 건 아니고 자, 그것은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제품이 얼마만큼 무게가 아니 원료 운송
비하고 그 다음에 제품 운송비에서 무게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게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아니면 만약에 이게 원료보다 나중에 제품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면 자 이런 경우는 어느 쪽으로 원료 산조 쪽으로 가까워지면 될 것 같고 자, 네, 거꾸로죠. 제품이 더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시장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고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 자 어떤 제품의 운송비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원료 운송비가 많이 들 것 같다면 원료 산지 쪽 가까운 곳에다가 여기다가 하면 뭐 이곳에다 입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은 4번. 자 21번에 윗글을 읽고 독자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결국 이것을 자 어떤 뭐를 따져야 되냐 자 어떤 수송 비용을 찾아 운송비를 지금 따질 거냐 운송에 들어가는 이 운송비를 따질 거냐 아니면 자 수요자가 많은 쪽을 지금 택할 거냐 자 이런 것들이 따라 입지가 달라지는 거니까 자 여러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최적의 입지 선택을 위해서는 거리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자 이것이 운송비에도 결국 무게에 따라서 거리를 어디다 지금 입지를 할 거냐 이거고 자 수요자에 따라서 거리 어떻게 어느 쪽에 지금 입지를 할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거리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자 답은 5번. 자, 그 다음 22, 24번으로 갑니다. 자, 요번에는 지금, 자, 여기서는 바로 어떤 거, 자, 인문 파트네요. 자, 그래서 인간의 무지로부터 비롯된 자연에 대한 공포가 종교적 세계관을 낳았지만, 자,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인간이 무지하다 보니까 어떤 벼락이 치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어떤 신이 노하셨다. 막 이런 식으로 종교적 세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지만, 자, 계몽주의는 이성과 합리성을 통해 이를 극복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시한 건 계몽주의 이성, 합리성입니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성립된 근대 계몽주의는 중세를 지배했던 신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자, 바로 이 합리적 사유, 합리적 사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사고에 근거한 인간 해방을 추구하게 됩니다. 계몽주의 합리적 사고는 자연과학의 성립으로 이어졌으며 우주와 자연에서 신비로운 요소를 걷어낸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물질적 부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래서 과학이 발전을 하게 되고 자, 거기에 따라서 결국 물질적인 어떤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같은 문명의 이면에는 자,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한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있대요? 환경이 파괴되거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거나 인간 소외 현상과 같은 근대와 여러 가지 병폐, 문제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대표되는 바로 이 비판 이론가들은 계몽주의 이성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 자, 병폐, 결함. 같은 의미로 여기는 문맥적 의미가 해석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대상을 도구화하고 수단의 효율성만 중시했다는 점에서 이 계몽주의 이성을 바로 뭐로 봤다? 예, 이걸 도구적 이성 이렇게 봤네요. 결국 어떤 목적을 위한 그러니까 이성이 바로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이렇게 지금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거 전락했다는 거. 그 폭력성을 그래도 고발을 합니다. 자 이성에 대한 과신이 자 과신 너무 지나치게 그걸 믿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자연과 인간이 지닌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망각하게 하고 자 이 가치를 잊게 하고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바로 하버마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신이 속한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계승하면서도 자 어느 정도 여기 하버마스는 바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어떤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가장 큰 것이 일단 이성에 대한 비판 부분이었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그도 마찬가지 계몽주의의 어떤 일방적인 이성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성에는 부정적 측면이 있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거기에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버마스는 앞선 시대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고 편향되게 자 한편으로 어떤 치우치게 이해한 것에 반대하고 이성의 힘을 긍정하면서 자 이 사람은 이성의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의사소통적 이성을 제안하게 됩니다. 자 밑에 하버마스에 의하면 진정한 사회의 진보는 의사소통적 이성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를 인식을 하고 공론화하여
자, 자율적 합의를 통해 장애 요소를 공동으로 제거해가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의사소통적 이성이야말로 도구적 이성으로 인해 빚어진 사이 여러 문제를 극복을 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인간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의문점이 하나 생겼네요. 이 의사소통적 이성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하버마스는 여기에 대해 이상적 담화 상황. 담화가 뭐였어? 어떤 이야기, 이런 상황을 전제를 하는데, 자,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의견 차이를 좁혀갈 때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화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이가 서로 어떤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지 이것이 어떤 서로 간의 상하적 관계가 된다면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그 갈등은 해결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대화 참여자들이 일정한 윤리적 테두리 안에서 담화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담론 윤리학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듯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이성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 긍정적 믿음을 주었다는 점에서 자,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계몽주의 이성 강조. 자,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거기에 대해 어떻게 비판. 자, 하버마스도 비판을 하지만 그래도 어떤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자, 그게 바로 자, 이성을 통한 어떤 여기 의사소통적 이성, 이걸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문제로 갑니다. 자, 기억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거니까. 자, 기억은 뭐가 있었어? 근데 계몽주의 입장이죠. 자, 이성적 입장인데 이성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 근대화의 병폐를 야기한다. 이건 누가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같은 이 비판론자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이거는 지금 어떤 근대 계몽주의 입장이 아니라 그 반대, 그거에 대해 비판하고 저항하는 바로 이 비판론자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4번에 갑니다. 자, 하버마스의 반응을 지금 예상하기 어려운 건데, 자,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SNS가 확산되면서 대중들은 자유롭게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었대요. 이때 사이버 공간에서 제약 없이 토론함으로써 디지털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되었고, 다수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자, 뛰어난 지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집단 지성도 가능해졌대요. 자, 결국 인터넷이나 이런 디지털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지적인 성과를 서로 공유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더 큰 어떤 더 뛰어난 어떤 지적인 어떤 이런 것을 만들어냈다면 그게 바로 집단 지성이 되는 거고, 그러나 이것도 문제점이 있네요. 익명성의 속성으로 자, 서로가 이름을 숨겨 자, 속성으로 인해 대중들이 서로의 주장만 내세울 경우 자, 현실의 규범으로부터 쉽게 일탈, 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정한 틀로 여기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도 있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본다면 자, 예상하기 어려운 거라고 했으니까 자, 집단지성 의사소통적 이성으로 인해 빚어진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여 사회를 진보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했는데, 자, 이건 의사소통적 이성이라는 것은 하버마스는 긍정적으로 본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외려 이것에 의해서 집단지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 결국 의사소통적 이성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집단지성이 해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자, 이거 해석을 좀 잘못해놨나요? 자, 25, 28번 지문 갑니다. 자, 이번에는 독서 중에 과학 지문인데요. 자,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정적인 상태로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자, 움직임이 없어야 돼. 그러나 자,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한 후그는 우주는 정적인 게 아니라 팽창 또는 수축을 한다. 동적인 어떤 상태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학자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 그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이 정적인 상태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이론의 어떤 이런 어떤 내용을 정적인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요소 의도적으로 거기다 삽입을 해버렸어요. 자, 이건 지금 잘못된 학자의 어떤 태도가 되겠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허블이 결국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예, 바로 허블 망원경이죠. 이 천체 망원경을 지금 이걸 통해서 저 우주까지를 관측하게 됐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지구와 은하 사이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속도가 빨리 멀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자,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있다면 자, 이 풍선에다가 지금 이렇게 점을 하나, 두 개를 찍었다고 보시고요. 자, 여기다 만약에 바람을 여기다 계속 불어 넣었어요. 자, 이렇게 불어 넣게 되면 풍선이 이렇게 커지겠죠? 자, 그럼 이 점 사이는 자, 가까이 있는 점보다는 이 멀리 있는 섬들이 더 빠르게 멀어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 그건 그래서 바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네요. 자, 그래서 거리가, 자, 속도가, 멀어진 속도가 지구와 은하 사이에 어떤 거리에 비례한다. 자, 멀면 멀수록 빠르게 더 멀어진다는 거죠. 자, 일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서 아까 지금 뭘 주장했었죠?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 이게 정적이라고 했던 거를 허블 입장에서 이 천체 망원경을 통해 보니까 뭐가 은하와 이 지구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단 말이야. 그렇다면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된 거야? 관측이 된 거잖아요. 증명이 됐고. 자, 이때 허블의 연구 이후 우주의 팽창을 전제로 하는 자, 이런 우주론이 지금 등장합니다. 왜? 점점 지금 보니까 멀어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이론은 다시 가모프와 엘퍼가 제안한 대폭발 이론, 이것과 같이 연결되네요. 자, 우리가 또 대폭발, 빅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태초에 어떤 은하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빵 터지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행성과 행성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자, 결국 이 팽창 이론이 잘 설명될 수 있네요. 그들은 150억 년 전과 그 다음에 200억 년 전 사이 어느 시점에 한 점에 모여있던 질량과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우주가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자, 결국 옛날에는 이 우주가 하나의 어떤 덩어리였네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대요. 대폭발 이론이 정말 옳다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것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대요. 자, 여기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아랫부분에 따로 나와 있죠? 자, 어떤 거? 자, 우주가 처음에 탄생하면서 그 우주 공간으로 자유롭게 퍼져나가는 이 빛인데,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분명히 그럼 원래 하나의 덩어리였다가 이것이 나중에 나눠지면서 퍼져나가니까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이게 관찰이 돼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어? 관찰이 안 돼서 찾을 수 없었단 말이야. 하지만 1960년 바로 이 펜지어스 윌슨은 결국 이것을 찾아내죠. 자, 이걸 통해 대폭발 이론은 더욱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널리 받아들이는 이런 이론이 돼버렸네요.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대폭발 이론이 입증되면서 과학자들은 우주가 과거에 어떤 속도로 지금 팽창하고 앞으로 어떻게 팽창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인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지? 자,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돼서 어디 끝없이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느 한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 여기까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우주의 팽창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중력입니다. 자, 물질과 물질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바로 이걸 통해서 우주의 팽창을 방해하게 된대요. 자, 두 개의 어떤 중력이라는 어떤 물질이나 이것이 서로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단 말이야. 팽창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것이 또 당기는 힘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가다가 이게 한계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것은 한계점이 있고 그럼 다시 모아지겠죠. 이때 만약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질량이 우주의 팽창에 영향을 줄 정도로 충분히 크면 어떻게 될까? 자, 그렇다면 우주의 질량이 팽창에 영향을 준다는 거 어떻게?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게 막는 거야, 지금. 이때 그 큰 중력에 의해 팽창 속도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언젠가 멈추었다가 자, 한계점에 도달한 거야. 그럼 다시 이제 수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을 멈추게 하는 데 필요한 질량이 얼마인지 계산했는데 그 결과 우주의 질량은 우주의 팽창을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우주의 질량이 우주의 팽창을 막을 만큼의 그 질량의 크기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나 최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질량을 증가시키는 물질이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암흑 물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암흑 물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우주의 전체 질량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팽창을 멈출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과학자들은 이 암흑 물질의 발견으로 우주의 팽창이 느려질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이런 추측을 바탕으로 슈미트와 그 다음에 크리슈너는 초신성을 관측을 합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주의 팽창 속도 변화를 연구했는데 연구 결과 놀랍게도 우주의 팽창 속도는
느려지는 게 아니라 외려 더 빨라지고 있대요. 어? 아까 그런 동그라미 니은에 있는 이 암흑 물질이 있으니까 저 우주의 결국 어떻게 돼? 질량이 더 늘어나게 되면 팽창 속도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특이하게 빨라지고 있대요. 자, 그렇다면 이 동그라미 니은의 물질 이거 말고 어떤 또 다른 어떠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팽창하게 하는 에너지가 또 있다는 얘기죠. 이게 더 크면 계속 더 빨라지겠죠. 팽창 속도가. 자, 그것은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음을 뜻하는데 자, 이것은 우주 공간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과학자는 이 에너지를 우리는 암흑 에너지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자, 전체적으로 지금 우주나 이것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상태라는 거. 자, 그것을 바로 어떻게 천체 망원경이나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이런 걸 발견하고 그리고 어떤 니은에 있는 암흑 물질이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암흑 에너지를 통해서 이것의 암흑 에너지를 통해서 자, 그것을 어떻게 점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자, 25번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주는 계속해서 지금 수축이 아닌 팽창을 하고 있다고 했죠. 자, 여기에 여러 학자들의 어떤 이론과 그 전개 양상을 지금 여기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에 가시면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을 설명할 때 적절치 않은 걸 찾으래요. 자, 과학자들은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면서 자,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개인적인 신념이 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이론은 실험이나 관측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과학자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정립되기도 합니다. 특히 지식을 기반으로 정립된 이론은 후대 과학자들의 실증적인, 실제 증명이 되는 어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연구란 방법을 통해서 입증되기도 하고 수정되거나 다시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론이 가설이 생겨 자, 그리고 그것이 검증이 되면 이론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은 또 정립된 이론은 또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또 과학 어떤 실증적 방법에 입증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이론이 나오거나 자, 그래서 다른 어떤 실증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것이 반박이 돼버리면 그것은 수정되거나 버려지기도 합니다. 자, 이 중에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슈미트와 크리슈너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초신성 관측을 통해 가모프와 엘퍼의 이론을 수정했다고 했는데 자, 가모프와 엘퍼가 먼저 뭘 주장했었습니까? 자, 여기 있네요. 자, 이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아까 허블 망원경에 의해서 그 팽창을 전제하고 있다는 우주론 그리고 가모프, 엘퍼도 그것을 대폭발 이론을 통해서 팽창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아랫부분에 지금 슈미트와 크리슈너가 지금 보여주는 건 바로 뭐야? 자, 점점 팽창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이것은 외려 수정을 한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걸 고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외려 보완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외려 이것은 보완을 합니다. 지금 외려 맞다는 것을 외려 여기서 증명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시다. 27번 기억과 유사한 원리를 찾으라고 했는데 자, 기억 왼쪽에 있네요. 더 큰 중력에 의해 어떤 팽창 속도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언젠가 멈췄다 다시 수축을 하게 된대요. 자, 이것이 점점 팽창이 됐어. 자, 이렇게 팽창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팽창이 안 되고 어떻게 됐어? 이것이 이렇게 멈췄다가 그 반대로 어떻게 된대요? 이건 다시 이렇게 수축하는 방향으로 간다. 자, 이 또 어떤 일정한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27번에 보시면 어디에? 예. 자, 공중으로 공을 던져 올리면 자,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맨 처음엔 빠르다가 어느 일정한 순간에 이렇게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자, 이 맨 위에는 지금 뭐가 돼요? 예, 더 이상의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자, 그러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다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 이것이 이제 속도가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갈 때 속도는 빨랐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자, 이 부분에서의 어떤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 속도는 지금 제로가 되고 자,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아래로 다시 이렇게 중력에 내려오면서 속도는 다시 빨라질 겁니다. 이제 답 4번. 자, 28번에 보시면 자, 니은과 디귿의 이해로 적절한 걸 지금 찾으라고 그랬었죠?
자, 여기 암흑물질은 뭐 한다고 그래서 팽창이 멈추도록 해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암흑에너지는 어떻게 팽창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예, 답은 2번에 있네요, 2번. 자, 그래서 니은 팽창 속도의 감소, 팽창 속도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독서 마지막 지문이네요. 29, 30번입니다. 한 편의 완성된 글은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속에는 글쓴이의 중심 생각은 물론 글쓰기에 어떤 전략이 담겨 있답니다. 전략이라고 표현했네요. 자, 그래서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글쓰기 전략이 달라지는데 정보를 전달하는 글인 경우는 어떻게 정보를 쉽고 명료하게 조직하는 전략을 사용할 테고, 자, 설득, 또 주장하는 글 같은 이런 설득하는 글은 서론본론 결론의 짜임을 취해서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독자 입장에서는 글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이나 의도를 추리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글의 구조를 고려한 독서 방법에는 자, 내용 요약하기와 조직자 활용하기래요. 자, 먼저 내용 요약하기란 문단의 중심 화제를 한두 문장 또는 구절로 표현해 보는 것. 요약 아시겠죠? 그래서 중심 화제, 중심 문장 위주로 요약을 하면 되겠고요. 자, 조직자란 내용을 조직하는 단위를 얘기합니다. 자, 내용 조직 단위. 자, 이것은 주장과 반대 주장일 수도 있고요. 또는 주장과 거기에 따른 근거, 또는 원인과 또는 결과, 또는 문제와 해결. 자, 여러 가지 어떤 내용 조직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조직자. 자, 그래서 이를 잘 찾아내면, 이 조직자나 이걸 잘 찾아내면 글의 요점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SQ3R 방법을 지금 수정 활용해서 글을 읽는 방법도 있는데, 자, 먼저 제목 또는 소제목을 활용해서 자, 그 안에 내용에 좀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제목을 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훑어 읽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파악해 보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 찾기. 자, 중심 내용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답을 찾아서 글을 자세히 읽는 것. 자, 마지막으로 할게. 자, 중심 내용 확인하는 것. 자, 이거 SQ3R 이건 독서 방법인데 자, 이것을 활용하는 읽기 방법입니다. 자, 능숙한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독서의 방법으로 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글의 제재에 따라 서로 다른 자, 배경적 지식을 또 동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글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타당성 여부를 따져가지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남은 단에 보시면 자, 여기서는 연암 박지원의 어떤 글쓰기 전략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 제목이 지금 박지원이 쓴 책 제목이 그 소단 적치인이라고 있어요. 자, 원래 이게 소단이란 말은 자, 어떤 그 문단이란 뜻이야. 글을 쓰는 사람들 있죠? 자, 이걸 문단.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문단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솜씨 같은 걸 겨루는 거니까 자, 넓은 의미로 본다면 과거 시험장을 얘기합니다. 과거 시험. 자, 그리고 이 적친이란 말이 있는데 이 적치란 말은 뭐냐면 옛날 그 한나라 한신이 그 적군과 싸울 때 자기가 어떻게 했대? 그 적군의 여기 성에다가 뭘 했대? 거기다 깃발, 붉은 적자죠? 자, 붉은색 깃발을 꽂았다 이런 뜻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적의 어떤 사기를 꺾어버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은 자, 결국 여기서 어떤 이걸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 자, 결국 소단 적친이라는 것은 지금 과거에서 그 과거 시험 있죠? 이런 데서 어떤 장원을 냈거나 거기에 어떤 그 사람이 합격을 했을 때 그 훌륭한 글들이 있죠. 자, 이것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 자, 그럼 이걸 조금 쉽게 정리한다면 이 박지원의 어떤 소단 적치는 결국 어떤 명문장, 훌륭한 문장들을 모아놓은 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건 지금 그것보다 그 아래 있는 자,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 거냐. 글을 잘 쓰는 방법은 바로 장수가 병법을 잘 구사하는 것을 다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글자를 뭐했다? 병사에다. 뜻은 여기다 장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글자를 묶어 구절을 또 구절을 엮어서 문장을 이루는 것은 마치 병사들에게 자 대오를 어떤 줄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줄을 맞춰서 행진하는 것과 마찬가지 봅니다. 자 또한 여기서 제목이라는 것은 바로 적군과 같아서 성벽을 먼저 기어 올라가 적들을 사로잡는 것 같이 제목의 의미를 공략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합니다. 자, 그리고 글을 쓰면서 옛날의 책이나 고사에서 인용하는 것은 바로 싸움터에서 탄탄하게 진지를 구축하는 것 같다고 봅니다. 진지 구축으로 봤네요. 자, 같은 의미라도 말을 잘 다듬어 표현하는 것은 바로 나팔과 북으로 병사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자, 이때 지금 비유를 해놨네요. 자, 결국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제목부터 해가지고, 자, 글자 하나하나.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야지만이 어떻게 돼? 그게 훌륭한 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9번. 가의 글쓰니가 나의 글쓰기 방법에 주목할 만한 독서의 요령 그랬으니까. 자, 아까 그 가 부분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어떤 글쓰기에도 전략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 이것을 글쓰기를 어떤 병법에다 지금 비유를 했으니까 자 이것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이 글쓰기의 전략을 고려해 글을 짜임새 있게 글의 짜임을 유의해 읽는 거 어떤 목적이나 거기에 맞게 구성하는 거나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30번 영희는 읽기 과제를 수행했는데 기억 미움의 방법으로 수행한 독서 활동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 자 제목이 지금 사회의 변동과 문화의 변동입니다. 자, 근대화는 전통사회의 생활 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대요. 특히 급속한 근대화로 인해 전통사회의 해체 과정이 빨라진 만큼 자, 문화도 급격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생활 양식의 이런 급격한 변화는 전통사회 문화의 해체 과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결국 이런 전통문화의 해체는 결국 새롭게 변화하는 바로 사회 구조에 대해서 전통적인 문화가 당면하게 되는 적합성의 위기에서 바로 뭐가 왔대요? 바로 이것이 이 해체가 초래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여러분 정리할 거 바로 가로친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이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원인이 되어서 전통 문제 자 문화의 해체라는 뭐가 가지고 온 거야? 예, 결론이 도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윗부분에서 이거 따로 지금 정리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글쓰기 어떤 짜임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이것과 연결을 시킨다. 이 조직자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건 원인과 결론이 서로 뒤바뀌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인과적인 어떤 관계 결론 내지 자 이것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결과로 바꾸면 자 인과가 지금 어떻게 서로 뒤바뀌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무리합시다. 자 오랫동안 생활 양식으로 유지되었던 전통 사회 문화가 사회 구조 변화의 속도에 맞먹을 정도로 신속하게 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노미 현상 이런 규범이 이게 못 따라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자 따라서 문화적 전통을 확립한다는 것은 과거의 전통 문화가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의 변화된 사회의 적합성을 가지는 것. 자 이렇게 것이 문화적 전통의 확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랬죠? 자 여기 니은에서 아까 문제의 원인에 관해 기존의 주장과 상이한 관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자 주장과 반대 주장이라는데 자 이거 지금 안 맞죠? 자 이거 주장하고 여기가 아니라 이거 다 바꿔야겠네요. 자 이것도 자 여기 잘못됐네요. 자 이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예 이것은 자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자 여기 있었죠? 자 결과와 그 다음에 여기 따른 원인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뒤바뀌어 있는 구조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여기다 다시 정리합시다. 결과와 그 다음에 원인 자 이렇게 조직자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답은 2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지금 지금 독서 파트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 내용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